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주로 막 교재 만드는 일들이라 가지고 제가 많이 조금 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가 이제 재무관리 교재인데 이거는 이제 좀 막바지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재 이제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해서 강의도 간략하게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갈게요. 그래서 기업 활동에서 재무관리 역할. 그래서 요 강의는 그 재무관리 처음 학습하시는 분 혹은 이제 학생 중에 혹은 취업준비생 중에 그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은행권 이쪽에 이제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때 요 재무관리 시험 좀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기업 활동에서 뭐 재무관리 역할 크게 요 5가지에 대한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보시면요. 이거는 꼭 재무관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경영학,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다 계획을 하고, 그쵸? 뭐, 실행을 하고, 혹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제라고 말을 하죠. 계획, 실행, 통제. 피드백 했으면 다음에 유사한 걸 계획할 때 여기서 잘한 부분, 그죠? 못한 부분들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기업 활동이라는 것을 크게 plan to C라는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그쵸? 어떤 연속적인 활동이라고 보는데 이 경영학 보시면요, 뭐 생산은 당연히 판매의 연속적인 활동이고, 마케팅 그러고, 그쵸? 뭐 조직이나 인사도 그러고, 전략도 그러고, 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해당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본인의 그 학문 분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재무관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라는 거는 그죠?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물론 요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금이라는 거를 이제 외부에서 조달 받아야겠죠. 대부분 그 자금의 원천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 계획을 만들고, 그죠? 투자 계획이란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디서 하냐, 그죠? Where to business죠. Where to do, where to have business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냐, 그죠?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가 나왔으면 투자를 실행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죠. 돈을 벌었으면 거기서 일부는 그죠? 돈을 대준 사람, 채권자하고 주주니까 채권자한테는 이자 비용을 주고 주주한테는 배당금을 주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한테는 요 텍스를 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돈,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유보를 하고 남죠. 이런 식으로 줄 거 다 주고, 그렇죠? 이거 이제 페이먼트라고 할게요. 페이먼트 끝나고 남는 돈은 유보하고 이걸 다시 재투자하고, 그죠? 재투자했으면 또 수익성 있는 투자 계획에 실행하고, 이런 활동의 연속이죠. 이런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잘 못하는 기업들은 그죠? 주가가 떨어지거나 뭐 흐지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활동 관련해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좀 도와주는 그런 학문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학문의 분야가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업의 형태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기업. 개인 기업은 이제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런 거죠.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그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제한적이죠. 그죠? 보시면 보통 한 개인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가게 주인이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가 무한 책임이 있고, 그 얘기는 자기가 창업할 때 들었던 돈 이상으로 그죠? 자기의 사업이 빚을 지면 그것도 자기가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 번 거는 다 본인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소유주의 수명이 곧 뭐 회사의 수명이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회사인데요. 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영어로 한자로 하면 이름명이잖아요. 서로 이름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요 개인 회사에서 동업하는 거죠. 동업하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 보면 무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니까 요 회사의 구성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이제 주주라고 하고, 이러한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구성원은요, 사원, 그쵸? 회사의 구성원. 그래서 요 사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사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급이나 뭐 직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쵸? 이제 그 어떤 그 회사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죠. 한 명 회사는요, 중요한 건 이제 2명 이상이 모이는데, 요 2명 이상이 모두 다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그쵸?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보통 이제 각자 대표라고 해가지고, 너도 무한 책임, 나도 무한 책임. 그러니까, 너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회사들은 서로의 그 역할 부담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인 기업에 비해서는 여러 사람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여전히 몇몇 인적 결합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죠.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 운영에 책임을 갖고 의사결정함. 즉 모든 사람이 다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회사의 어떤 커미먼트를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보시면 되고, 이제 합자회사예요. 이때는 이제 자본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돈을 막 댔어요. 그러면 돈을 댔으면 이 중에 누가 회사를 운영하냐? 여기서는 특히 다른 게 무한 책임 사원 1명, 그렇죠? 대한 책임에 따라 1명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보통은 이 유한 책임 사원은 돈을 대요. 물론 무한 책임 사원도 돈을 대요. 그러면 똑같이 돈을 댔는데 누가 운영해야 되냐? 유한 책임 사원은 말 그대로 내가 투자한 것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즉 내가 1억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나 그냥 1억 손실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한 책임 사원은요, 1억 투자했는데 좀 망했는데 빚이 더 있어. 그러면 그 빚까지 다 책임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 운영은 무한 책임 사원이 하고, 무한 책임 사원이 똑바로 운영하는지 감시를 유한 책임 사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 운영 무한 책임 사원, 그래서 사모펀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의 어떤 이해관계가 그죠, 좀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유한회사는 이제 아까 전에 합자회사는 일단 한 명 회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규모가 크게 만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죠.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이 합자회사보다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보다 조금 작은 단위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유한 책임 사원 중에 한 명이 회사를 이제 운영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재무원에서 말하는 건 이제 주식회사죠. 유한 책임을 보유하는, 여기서는 이제 주주가 출자하고 유한 책임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죠, 주주 1인당 투자금이 클수록, 혹은 투자금은 동일하더라도 주주 수가 많을수록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런 주식회사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이제 논리를 전개한다, 이론을 전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식회사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이제 상법상의 그런 필요적 상설기관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조직도예요. 그렇죠? 보시면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주주총회죠. 주주총회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왜 하냐?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회의하는 거죠. 근데 이 주주가 한두 명도 아니고, 물론 비상장 회사는 뭐 한두 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주주가 뭐 100만 명이 넘을 수 있잖아요. 이 주주가 다 모이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이런 주주의 일을 이사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사들을 여러 명 뽑는데, 요 여러 명의 이사들이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걸 우리가 이사회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BOD라는 약자로 쓰죠. BOD, 그죠?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렇게 쓰고, 이 이사 중에서도 대표, 그죠? 뽑아서 대표이사를 쓰고, 요 감사는 누구냐면 이사회가 주주한테 위임받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경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똑바로 경영하냐라고 이제 주주가 감사를 선임해가지고, 야 감사야, 너는 이사회랑 요 대표이사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좀 감독을 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그 의사결정을 좀 실행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하는 게 대표이사인 거죠. 그 밑에 뭐 CFO, 뭐 사업본부장 막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요 이사회도 우리가 보면 그쵸? 이제 상근 이사가 있고 비상근 이사가 있죠. 상근 이사는 말 그대로 아침에 맨날 출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요 CFO, 뭐 사업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일반적인 이사의 멤버고, 요 비상근은 주로 이제 사회이사죠. 회의할 때만 회사 와서 회의하는 사람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중요해요. 주주 총회할 때요.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 감사는 어떤 특정 주주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뭐 대주주가 자기 지분이 많다고 자기가 편한 사람을 감사로 쓰고, 대주주가 자기가 이사회도 장악하고 자기가 대표이사도 하고, 그러면 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중요한데요. 체크 앤 밸런스, 그쵸?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상법에서는, 그죠?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할 때 그때 표결에서 3%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까지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거죠. 우리 주식회사의 그 주인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뭐 포괄적 의미, 제가 나름 이제 만든 거예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주식회사 보시면 요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여기 자산이 있고, 그쵸?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 거죠. 회사가 요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려면은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 어디서 나와요? 외부에서 요 채권자죠. 우리가 부채, 그다음에 자본에 취득하면 주주죠.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쵸? 채권자하고 주주가 돈을 집어넣는 거죠. 사실 채권자보다는 순서로 친다면 주주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돈을 넣고, 그 다음으로 요 자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채권자하고 주주를 기업의 어떤 이제 그 주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더 좁게 본다면 주주만, 그렇죠? 왜냐면은 채권자는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이자를 가져가지는데, 주주는 뭐 안 되면 자기 책임, 뭐 잘 되면 내가 더 돈 많이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의미로는 요 주주만 좀 보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는 이제 채권자하고 주주까지 봐요. 그 다음에 포괄적 의미는, 근데 요 보시면 요 기업 안에는 채권자하고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원도 있잖아요. 직원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고객사도 있고, 뭐 정부의 세금도 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우리 협력사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사원이란 건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요 기업하고 관련이 맺겠죠. 이런 이제 포괄적 의미로는 이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제 넓게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이해관계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에 대한 주인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쵸? 이제 특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비난하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요 포괄적 의미로서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재무 관리를 배우는데 재무 관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해 왔던 게 이익 극대화. 근데 야, 이익 극대화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익 극대화라고 하죠. 그러면 경제에서 말하는 이익은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까지 감안한 경제적 이윤인 거죠. 그렇죠.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보고 이제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회계적 이익을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재무관리의 목표로 하기에는 좀 너무 헷갈리다. 이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그렇죠? 뭐 우리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익은 다양한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출 총이익, 뭐 영업이익, 뭐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뭐 총포괄 손익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 너무 불명확하고, 또 요 이익이라는 것들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회계 기준 안에서도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익이라는 거는 그 언제적 이익이냐, 뭐 미래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미래의 이익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미래의 그 이익의 불확실성도 이익 극대화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뭐 올해의 이익이냐, 내년의 이익이냐, 뭐 10년 후의 이익이냐, 시점이라는 것도 불명확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이익을 100억씩 낸다. 그러면은 100년 후에 100억 원의 이익과 지금의 100억 원의 이익은 지금의 100억 원의 이익이 훨씬 크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이익은요. 경영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경영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이익 극대화가. 왜냐면 경영자 입장에서 내가 그렇죠? 평가를 받아요. 평가받는 거는 뭐 단기 순이익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영업이익이 나야지 나한테 이자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혹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세전이익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평가받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전이익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요.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야지 나한테 들어온 게 많아요. 왜냐면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배당을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익 극대화는요, 또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를 또 일치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 목표로 쓸 때 이익 극대화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뭘로 쓸래? 아, 기업 가치 극대화를 쓰겠다. 그럼 이 기업 가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전통적으로 채권자하고 주주를 얘기한다. 그렇다면 기업 가치 극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수식 하나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즉 미래에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을 벌고 그렇죠? 이익 대신 현금 흐름을 버는 거죠. 왜냐면 이익은 사실 장부상의 숫자고 기업이 활동하면서 정말 필요한 건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보다는 이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두 번째 이 기업이라는 게 영속 기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그런 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인 거죠. 그게 바로 현금의 현재 가치 합이니까 이걸 우리가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보자.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함수죠. 미래 현금 흐름과는 이제 양의 관계, 위험과는 음의 관계죠.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주주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채권자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영자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지역사회 넓게 보면 그렇죠 이해관계자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로 좀 더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별 얘기가 없으면 이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좁게 본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가치라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채권자 그쵸 주주 에코티 요게 두 개 합쳐서 V잖아요. 근데 뭐 채권자의 그런 수익은 이런 거죠. 나는 원금하고 뭐 예를 들어 채권자가 평생 그 채권을 계속 이제 채권자의 그런 주인은 바뀌더라도 뭐 그죠 차입금의 금액이 유지된다면 계속 이자만 나가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한테 이자하고 원금 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다른 말로 한다면 채권자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기업 가치 극대화 그죠? 재무 관리의 목표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즉 채권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기업 가치 극대화는 다른 말로 하면 주주 가치 극대화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기업의 이해상충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주식회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데 있죠. 소유란 뭐냐면 주주는 소유권만 있고 주주를 대신해서 전문 경영인이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크게 요 소유 경영인 이거 간단하게 썼어요. 소유 경영인은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의 주주면서 회사의 사장인 경우 여기서 장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문 경영인들은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잖아요. 보통 전문 경영인을 뽑으면 우리가 이제 이 전문 경영인을 좀 넓게 보면 등기임원이라고 불러요. 등기임원. 등기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이에요. 3년. 물론 연임도 가능하죠. 3년 지나고 잘했으면 또 선임돼서 3년하고 3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아무래도 그 평가라는 게 단기적인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경영인은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돈이 되더라도 그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본인한테 너무 좋으니까요. 왜냐면 10년 후에 아무리 좋아져봤자 지금 당장 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재선임 되지 않으면 이런 그 경영자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소유 경영자는요. 어차피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아도 내 회사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에 보면은 뭐 고 정주영 회장님, 뭐 이병철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소유 경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조선소를 만들거나, 그렇죠? 뭐 반도체를 하거나 이런 거 그 당시에 다 실패한다고 했지만 뚝심 있게 밀어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100% 소유 경영이 뭐냐면, 그죠? 소액 주주가 없어요. 나 혼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꼭 경영자면서 내가 꼭 주인이니까 경영자와 주주 간의 어떤 싸움, 그죠? 이해관계가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리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대신 이제 소유 경영의 좀 단점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죠. 경영에 대한 상대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창업 1세대만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을 수 있는데 뭐 3세대, 4세대 가시면 그죠? 뭐 대학교 졸업하시고 뭐 상무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그렇게 상무되는 사람하고 신입사원부터 들어와가지고 한 20년, 30년 다니면서 상무된 사람하고, 그죠? 당연히 2, 30년씩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에 차근차근 단계 올라가신 분들이 경험하고 지식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경인의 그 단점은 이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전문 경영자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장점이 소유 경영자의 단점이 되고 소유 경영자의 장점이 전문 경영인의 단점이 된다. 그다음에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상충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주주하고 경영자가 달라요.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주 돈을 위해서, 그쵸? 주주 돈으로 주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으로 CEO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게 무슨 럭셔리 뭐 뭐랄까 그 보면은 이제 관용차처럼 이제 높으신 분들도 이제 기사가 딸리잖아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급여는 아니지만 이런 복리후생이나 나의 품위를 이제 과도하게 높여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낭비죠. 주주 돈으로 그걸 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 경영인하고 주주하고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기업의 이해상충은 어떻게 되냐? 기업에 보면요, 여기가 자본, 돈 투자한 사람, 요 채권자예요. 여기가 CEO. 그럼 첫 번째는요, 요 CEO하고 주주국, 그죠? 에쿼티 홀더가 다른 경우에요. 그랬으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해관계가 생기고 얘하고 얘가 이해관계 생기고 즉 요 에쿼티 홀더 주주는요 중간에 있어요. 채권자하고도 이해관계. 우리가 말하는 경영자, 그죠? 전문 경영이죠. 이 사람하고도 이해관계 두 개가 다 생기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경우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이 주주의 돈으로 내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그죠? 100을 쓰면 야, 이 중에서 한 80은 주주를 위해서 써야지. 근데 20은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 중에서 0은 주주를 위해서 쓰고 100을 다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 이제 그쵸. 이렇게 이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요.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래요. 이해관계. 두 번째는 그 정보의 그죠? 불일치, 비대칭, 정보 비대칭 때문인 거죠. 정보 비대칭.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주주가 경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경영자의 속마음까지 안다면 경영자가 주주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영자는 주주의 그런 뜻대로 해야 되지만 이 주주는 그죠? 뭐 이 주주총회 할 때는 한 번 하고 경영자가 하는 의사결정이 진짜 주주한테 좋은 건지 뭐 경영자한테 좋은 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하고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주주하고 채권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은 회사라고 볼게요. 회사에 여기 보시면 자산이 지금 100이에요.
근데 부채가 200이에요. 이건 뭘까요? 내가 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요. 나한테 남는 돈이 있나요? 주주 입장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의 돈을 받으면, 이런 상태에서 받으면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쵸, 뭐 이렇게 뭐 회사가 잘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쵸, 리스키한 투자, 리스크가 많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복권 같은 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보물섬, 그쵸? 보물섬 뭐예요? 사실 사기일 가능성이 99%지만 한 번 되면, 내가 여기 회사 100원 가지고 보물섬 투자해요. 가능성은 0.1%예요. 근데 되면은 많이 나와요. 실패할 가능성은 99.9%예요. 안 되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패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그쵸? 100원 팔면 200원 갚아야 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0.1%의 가능성이라도 많이 돼버리면, 그쵸? 1100원에서 200원 갚아야 되니까 나한테는 9,900원이 와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거를 할 만하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요 주주하고 채권자 간의 대리인병이 클 때는요, 어떤 게 생기냐면요, 과소 투자 요인, 그죠? 두 번째는 과대 혹은 위험 투자 요인, 이런 게 생기고, 세 번째는 이 100이라는 돈은 회사에 있잖아요. 어차피 200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들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재산 도피죠. 재산 도피라는 이러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 주주하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 일치시키려면 이 경영자도 주주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탁 옵션 같은 거 주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자기도 돈 많이 버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주는 거죠. 경영자는 그죠? 주주한테 뭐라고 해요? 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해서 확증하죠, 확증. 그죠? 자발적으로 회계 검사도 받고, 자발적으로 공시도 하고. 근데 이것도 비용이 발생해요. 두 번째, 경영자 입장에서, 그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자를 감시해야 되죠, 감시. 그쵸? 외부 회계 감사인으로 감시도 받고, 감사를 선임해가지고 감시도 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손실이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발생해가지고. 즉, 경영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득은 안 되고, 주주한테만 득이 되는 투자안이 있으면, 경영자는 안 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실행하지 않은 어떤 현상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녀 손실이 생기는 거죠. 요 세 가지가요. 그래서 경영자하고 주주 사이는 크게 확증 비용, 감시 비용, 자녀 손실이 생기고, 주주하고 채권자에는 과소 투자 문제, 그렇죠? 위험 요인에 대한 투자 문제 혹은 과대 투자 문제. 즉 과소 투자 문제는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위험 요인 혹은 과소 투자 문제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하는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주가 회사 재산을 가지고 도피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줄이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얘한테 이해관계를 줄이기는 없어요. 왜냐면 채권자하고 주주는 입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대신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채권자에선 주주한테, 야, 너네 뭐 분기별로 회사 실적 나한테 갖고 와. 너네 그리고 얼마 이상 투자하려면 채권자, 특히 은행한테, 그쵸? 뭐 승인받아. 너네 뭐 하려면 나한테 뭐 해줘.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제 개입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채권자와 주주 간의 정보의 비대칭, 서로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의 다른 수준을 이제 좀 일치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주 채권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아마 첫 장은요, 이렇게 워밍업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끝내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화폐 시간 같이 확실성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재무 관리 있잖아요. 파산상품까지요. 그렇게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